예, 반갑습니다. 전남부대 안영근입니다. 이 멋진 곳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 2 바이퍼케이션 PCI인데요. 저와 함께 좌장을 같이 봐주실 분은 우리 부천 성모병원의 김동빈 교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스텐트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실제 어찌 보면 과거에 테크닉이 중요하던 그 시절에서 테크놀로지가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 바이퍼케이션 PCI야말로 정말 테크닉이 중요한 그런 PCI 영역이 아닌가 싶고, 저희가 바이퍼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가 사실 좋은 PCI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세션 2를 통해서 이 바이퍼케이션 PCI에 대해서 좋은 리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연재를 진행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김동빈 교수가 진행해 주시고, 다 끝나고 나서 디스커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연재는 Are left main bifurcations and non-left main bifurcations different? left main과 non-left main bifurcation이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성 빈센트 병원의 원동규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영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카톨릭 의대 문동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과 넌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이 과연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케이스 좀 보여드리면 사실 RCA, CTO 요즘 같으면 그냥 약물 치료하겠지만 옛날에 혈기가 굉장히 넘칠 때 이거 다 PCI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환자의 모탈리티 개선에 도움이 되냐? CTO는 결국 이스케믹 심텀 임프루먼트가 주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레프트 메인 트리퍼케이션 이런 환자들 PCI를 안 해주면 환자는 결국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는 이런 모탈리티 개선을 위해서 CTO는 못하더라도 바이퍼케이션 PCI는 반드시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이퍼케이션 PCI는 뭐 스텐 스롬보시스의 굉장히 그런 압도적인 리스크 팩터가 되고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PCI 열심히 투스텐으로 스텐트를 해줘도 이게 뭐 사이드 브랜치 오스툼에 리스테노시스가 오는 이런 아픈 경험들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뭐 코비스 3 데이터를 보면은 뭐 1세대를 썼던 2 데이터보다 확실히 그런 아웃컴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 특히 스텐트 그리고 뭐 테크닉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그 타겟 내전 페일러가 7%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레프트 메인과 논 레프트 메인은 뭐가 다른가? 뭐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마이오카디움이 레프트 메인은 굉장히 큽니다. 뭐 50% 이상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충분히 제대로 된 프로시저를 못 해주면은 당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롱텀하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랜치가 뭐 다른 다이고널이랑 OM이랑 달리 서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서크가 뭐 도미넌트한 경우가 뭐 8%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서크는 라지 다이아메터고 서크가 오클루전 되게 되면은 그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머레이스 로우에 의하면 서크의 다이아메터가 크기 때문에 결국 레프트 메인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프트 메인은 4mm 이상이 되고, 그래서 코로너리 스텐트 사이즈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커지고, 페런트 베슬과 디스탈 메인 베슬의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뭐 바이퍼케이션 PCI에서 팟은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성이 넌 레프트 메인보다는 레프트 메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디스탈 메인 브랜치의 사이드에 맞춰서 스텐트를 넣고 프록시멀 메인 브랜치에 팟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벌룬 위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카라이나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디스탈 도트를 카라이나 맞춰서 하게 되고, 너무 뒤에 하게 되면은 디스탈 메인 브랜치가 오버 익스펜션 되면은 당연히 카라이나 시프트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카라이나 시프트가 플락 시프트보다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는 덜 하겠지만 분명히 사이드 브랜치 오클루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는 너무 앞에다가 해버리면은 역시 스탠스 트러시 풀리 오프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드 브랜치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레프트 메인의 스텐트를 할 때는 너무 카라이나 시프트를 되지 않도록 디스탈 메인 베슬에 잘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사이드 브랜치가 과연 크로스오버
심플 스텐트를 하고 나서 서브 옵티멀한지를 뭘로 판단을 할 것이냐. 스터디마다 인클루전이 너무 다릅니다. 뭐 티미 플로우가 떨어지는 거를 서브 옵티멀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이메스트 스테노시스 75% 이상 또는 50% 이상, 최근에 이제 FFR의 개념으로 서브 옵티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넌 레프트 메인 케이스긴 하지만은 100 심플 케이스로 보였는데, 이제 크로스오버 스텐트를 하고 나서 다이고널 오스팀이 마치 뭔가 좀 컴프라마이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기전은 대부분 카라이나 시프트고 실제로 플락 시프트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FR을 해보면은 뭐 당연히 0.97 정도로 다이고널이 굉장히 큰 다이고널이긴 하지만은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가 전혀 없는,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혈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이드 브랜치를 놔둘 것이냐,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플 크로스오버를 했을 때 오스티움에 우리가 플로팅하는 그런 스트럿들이 페네스트레이티드 리스테노시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오스티움에 플로팅한 스트럿을 이 전체를 그냥 그 네오인티마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FFR을 해보면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열어주면은 결국 사이드 브랜치를 손대게 되면 그 오포지 사이트에 스텐트가 떠버리고 결국 메인 스텐트에 디스톨전이 생기기 때문에 2mm 이상의 벌룬을 해버리면 무조건 파이널 키싱 또는 리팟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찜찜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 크로스오버 스텐이 원칙이나 사이드 브랜치를 언제 열어줄 거냐, 열어주는 게 좋냐 안 좋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번에 그 코비스 3 데이터에서도 남창욱 교수님 발표하신 건데, 이게 뭐 크게 양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런 사이드 브랜치 FFR을 해봤을 때 FFR 값이 0.8 이하라면은 그런 클리니컬 아웃컴이 좋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FFR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이드 브랜치 FFR을 해서 의미가 있으면은 그거를 사이드 브랜치 오프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물론 오프닝 후에는 파이널 키싱, 리팟이나 파이널 키싱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럼 사이드 브랜치를 열어주겠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와이어를 넣어야 되는데, 다시 리와이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디스탈 와이어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록시멀 와이어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널 키싱 후에 스트럿이 이게 플로팅하는 스트럿이 남아 있게 되고, 결국 그런 블러드 플로우에 영향을 좋지 않게 해서 썩 그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의 리스테노시스를 유발하게 되고요. 하지만 원스텐이 아닌 투스텐에서 리와이어링 할 때는 너무 디스탈에 하게 되면은 이 사이드 브랜치 스텐트 밑으로 언더마이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투스텐일 때는 안전하게 센터 와이어링을 할 것을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도저도 안 된다, 와이어링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뭐 서크가 완전히 제일됐다. 그럼 1mm 벌룬으로 조금 이렇게 열어줘서 블러드 플로우를 밑으로 다시 열어주고 다시 천천히 프로시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레프트 메인의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스텐트가 이제 펫을 하기 위해서 그 스텐트가 얼마까지 허용 범위 내에서 벌어지나죠. 그래서 보통 뭐 레프트 메인이 4.5, 프록시마 LAD가 3.5라 그러면 4mm 스텐트를 넣는 게 아니거든요. 3.5를 넣어서 앞을 붙여야 카라이나 시프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3.5 스텐트를 예를 들어서 뭐 시너지는 4.25까지밖에 안 벌어지지만 자이언스는 한 5.5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텐트의 각 특성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메인 스텐팅을 할 때 프록시멀 랜딩을 어디다 할 것인가? 만약 레프트 메인 프록시멀이 전혀 병이 없다, 아세로마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가장 짧은 NC가 8mm거든요. 그 8mm로 결국 팟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8mm만 더 카라인에서 나오게끔 스텐트를 대면 되고요. 하지만 레프트 메인이 짧다거나 디퓨저 아세로마가 있으면 결국 오스티움까지 빼야 됩니다. 이 오스티움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레니얼 뷰를 좀 많이 줘서, 특히 LAO 크레니얼 뷰에서 보면은 잘 알 수 있고요. 이 오스티움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스텐트를 여기에다 맞추기, 밑에다 맞추게 되면 위에 오스티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O 크레니얼 뷰를 보면서 정확하게 양쪽 모두 오스티움을 잘 커버되는지를 확인하고 스텐트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자, 오스 스텐팅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디플레이션이 안 된 벌룬을 뺀다든지 제일드된 와이어를 잡아 뺄 때 그냥 확 빼다가 가이딩이 쑥 빨려 들어가면서 오스티움에 나온 스텐트를 찌그러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롱기스티안 스텐트 디포메이션인데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예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케이스인데요. 결국 이렇게 가이딩이 너무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텐 부스트로 보면 마치 진하게 두 겹으로 겹쳐져 있는 이렇게
폴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사실 보스턴사의 그런 프로무스에서 그 레디얼 스트렝스가 약해서 이런 플래티넘 크로미엄 재질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국내 데이터에서도 뭐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이런 플래티넘 크로미엄 EES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은 사실 프로비저널 원스텐 할 때는 6프렌치로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NC 벌룬 같은 경우 특히 3.5mm 이상의 큰 벌룬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처음 뉴 벌룬을 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쓰고 나면 잘 안 접힙니다. 굉장히 벌키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 7프렌치 이상의 그 카테터를 쓰는 게 좋겠고요. 아까 보여드린 트리퍼케이션 같은 경우는 트리플 키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키싱을 하려면 최소 8프렌치의 가이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레프트 메인의 특성은 좀 디퓨즈하게 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정도 되면은 뭐 병이 심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머레이스 로우에 의하면 요거보다 훨씬 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병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 가이디드로 꼭 백업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트리퍼케이션 같은 경우 과연 어떤 브랜치를 중점적으로 살릴지를 잘 선택하고 와이어링은 전부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트리플 키싱 벌룬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프트 메인 같은 경우는 좀 앵글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바이퍼케이션 앵글이 큰 게 전통적으로 크러싱이나 큘럿 할 때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앵글이 크면은 또 리와이링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일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이거는 뭐 정식으로 레포트된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뭐 레프트 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서크가 사이드 브랜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큰 베슬에다가 크로스오버를 해서 레프트 메인 투 LAD를 우리가 스탠트 한 거보다 좀 타이트한 내전, 서크가 더 타이트하다면 타이트한 내전으로 크로스오버를 한 게 더 예후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끝나지 않은 숙제지만 원 스탠이 좋냐, 투 스탠이 좋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넌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바이퍼케이션에서 사실 노르딕 때문에 그런지 원 스탠이 더 모탈리티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비저널이. 그리고 하지만은 뭐 그 닥터 첸이 이제 디케이 크러쉬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디케이 크러쉬가 이제 더 우월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최근에 그런 그 EBC 메인은 또 반대로 뭐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투스텐을 하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더라 뉴메리컬하게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고 코비스 3에서는 뭐 넌 레프트 메인에서는 크게 양군 간의 차이가 없게 나왔고요 레프트 메인에서는 타겟 내전 페일러가 투스텐에서 더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코비스 2에서는 카디악 데스나 MI도 차이가 있었는데 코비스 3에서는 카디악 데스나 MI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 봐서 투스텐도 안전하게 세컨드 이후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투스텐은 언제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사이드 브랜치가 좀 디퓨즈한 경우는 투스텐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주 포컬하게 옥스에만 병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지만 디퓨즈한 경우 그리고 혈관이 큰 경우 또 만약에 제일이 됐을 때 이 환자에게 굉장히 그런 언스테이블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또는 리와이링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경우 칼슘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 초음부터 플랜 투 스텐트를 하는 게 사실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 스텐트를 하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 스텐에서의 사실 파이널 키싱은 예후에 영향이 없지만은 투 스텐에서의 파이널 키싱 벌룬 인플레이션은 만데이터리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이널 키싱을 잘 하고 그리고 이미징 가이디드로 옵티마이제이션만 잘 해준다면 그래서 디스탈 프록시말 엣지 다이색이 없고 우리가 룰 오브 5, 6, 7, 8을 지켜서 충분한 익스펜전만 잘 만들어 준다면 투 스텐이라고 해서 꼭 원 스텐에 비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도 사실은 뭐 넌 레프트 메인에 비해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중요성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시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 리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What's wrong with the circumflex ostium에 대해서 우리 대전 성모병원의 박만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이게 뭐그 서코스티움의 어떤 뭐 이렇게 뭐 레올로지 막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근데 그때는 우리 문동규 선생님의 주제를 제가 안 봤던 상태였고 프로그램을 보니 문동규 선생님이 다 커버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어떤 백그라운드보다는 제가 이 주제에 딱 맞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 케이스를 보고 거기에 약간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여러 번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 이미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대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였고요. 서코스티움 리커런트 인터랙티브 ISR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10년 동안 7차례의 PCI를 시행한 환자, 끝내 환자는 어레스트로 익스파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EF가 점점점 감소되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안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맨 처음 오셨을 때인데요. 보시면 디스탈 서크에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고 LED 오스틴부터 디퓨즈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탈 서크에는 심플하게 스텐트를 하고 그때 LED들은 칼슘이 심해서 로타를 한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스텐트로 하고 옷에 맞춰서 스텐트를 이제 LED를 했죠. 하고 아이부스를 보게 되면 비교적 LED 쪽 프락시멀 쪽은 잘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LED를 통해서 본 서크 반대편 오스티움은 디지즈 프리하게 굉장히 괜찮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뒤에 환자가 이제 다시 뇌를 다니고 넌스테미로 ER로 옵니다. 그때 보시면 이제 데피니트하게 넌스테미의 그 커플리스는 RCA였죠. 근데 다시 이제 왼쪽을 찍어보면 LED 스탠은 괜찮은데 서크 오스 바로 직하방 쪽에 약간 뭐 밴딩이 있으면서 병이 좀 진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커플리스는 RCA였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고 티미프로도 괜찮으니까 약물 치료하면 되겠다. RCA 스탠트를 넣고 환자는 갔었죠. 5년 뒤에 다시 또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LED 스탠 뭐 다 괜찮은데 처음에 그 문제가 있던 서크 오스티움 그쪽 부분이 보시면 좀 더 지저분해지고 인조상에서는 칼슘도 보이고 안에서 뭐 인트라루미널 헤지니스도 보이고 그래서 NC 벌룬 후에 이제 아이부스인데요.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거 시리얼로 보여드리면 그 스테노스 디스탈 부분은 뭐 서클 매스 칼슘이 좀 있긴 하지만 괜찮고 루멘은 확보가 되고 좀 위로 올라가면 칼슘이 좀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 서클 매스 칼슘이 있으면서 그리고 넓어지기 직전에 아주 타이트한 스테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클 오스티움은 넓어지면서 이제 LAD와 만나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당시에 FFR을 했고 FFR 0.74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스텐트를 넣어야 되겠다, 뭐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은 LED 오스티움까지 스텐트가 잘 와 있고 앵글이 비교적 90도고 그다음에 서크 오스티움이 비교적 와이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면 보통은 사람들이 T-스탠딩 서크 오스티움에 딱 맞춰서 T-스탠딩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OC로 3.5 스탠을 잘 맞춰서 넣고 뭐 이렇고요. 키싱을 하고 3점을 키싱을 하고 파이널은 이렇게. 그래서 서크에서 레프트 맨으로 아이부스를 보면 비교 스텐트가 잘 붙어 있고 약간 마지막 넓어지는 서크 시스템이 약간 스텐트가 모자라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괜찮고요. LA에서 레프트 메인 들어오는 걸 보시게 되면 약 7시 방향에 서크가 잘 들어온 걸 알 수 있고 뭐 비교적 우리 억셉터블한 결과를 얻었죠. 환자는 또 같습니다. 환자 3개월 뒤에 다시 또 옵니다. 언스테이블 엔진한 네이처로 오고 보면 아까 우리 아이부스에서 타이탄 리전 그 부분에 다시 아야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C 벌룬 후에 아이부스를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가면서 칼슘들이 있고 안에 스텐인지 뭔지 모르지만 움직이는 그런 머티리얼들이 보이고 지저분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LED는 잘 커버가 돼 있고 근데 서크 오스티움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걸 DEB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서크 오스티움을 확실히 커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프트 메인에서 서크로 크로스오버 스탠을 하고 그다음에 LED를 열어주고 키싱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사이로 4의 22를 레프트 메인 서크로 크로스오버하고 펼쳐주고 LED 열어주고 서크 크게 하고 파이널 키싱 3.3.75로 하고 파이널 엔저 보시면 이제 이런 영상을 얻었습니다. 스파이더도 이렇고요. 그리고 아이부스를 보시면 서크에서 레프트 아이부스 보시면 굉장히 스텐트가 웰 익스펜디드 돼 있고 잘 붙어 있고 그다음에 한시 방향에 메탈 카리나가 잘 형성이 돼 있고 잘 보입니다. 그다음에 LA to 레프트 메인을 봐도 별 문제 없이 서크가 잘 들어오는 것을 잘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괜찮다. 괜찮겠지. 뭐 이제 또 환자를 보냅니다.
3개월 다시 환자가 또 언스테이블 내추럴 합니다. 보시면 똑같은 부분에 스테인이 분명히 커버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ISR이 오죠. 마찬가지로 스파이더 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인을 또 넣기도 그렇고. 보통 여기서 이제 DEB로 보통 생각을 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 일단 NC로 하고 아이부스를 봤습니다. 보면 참 이상했던 게 3개월 전에는 분명히 웰 익스펜드 동그랗게 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부스를 보시면 좀 찌그러져 있고 스퀴징 되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스탠드가 많이 찌그러져 있죠. 정말 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그죠? 좀 이상하다.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다시 뭐 LED 열어주고 그 다음에 DB로 3.5짜리로 DB를 하고 키싱을 하고 3.75짜리로 키싱을 하고 파이널 인저 보시면 뭐 이렇게 얻고 영상을 얻고 서킷 드래프트 메인으로 아이부스를 보면 처음보다는 잘 열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전에 동그랬던 그런 영상은 아니고 좀 찌그러져 있는 그런 아이부스를 얻고 일단은 퇴원을 좀 하고 일단은 그렇게 갑니다. 저는 사실은 이 5번째 이때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때 이 포인트에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개입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자는 갑니다. 7개월 후에 다시 환자가 non-STEM으로 ER로 옵니다. 또 똑같은 부분에 ISR이 또 옵니다. 90 ISR이 오죠. 와 미치겠다 이제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죠. 스탠을 또 넣긴 그러니까 NC하고 DEB 3.5짜리로 하고 LED 3.7로 열어주고 파이널 키싱을 3.7, 3.5로 하고 했는데 서코스가 여전히 좀 좁아진 것 같아서 다시 두 번째 파이널 키싱을 예상을 하고 이번에는 NC 서클을 먼저 4짜리로 열어주고 파이널 키싱을 3.75 서클 4짜리로 크게 해서 파이널 키싱을 합니다. 파이널 엔지오는 이렇게 영상을 얻었습니다. 괜찮다. 제발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냈죠. 이때쯤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럴까? 왜 리커런트하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까? 처음에 서크 오스트 T 스텐팅 것처럼 했을 때는 서크 오스트가 조금 덜 비었기 때문에 IS를 왔다고 치자. 두 번째는 건데 크로스 레프트 메인 LCX 크로스오버 했는데 그럼 왜 또 똑같은 자리에 그렇게 ISR이 또 올까? 뭐 레올로지 때문인가? 뭐 레드럴 폴스가 서크 오스트가 세기 때문인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에 이게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타로 갈아야 되나? 로타를 가려면 한 2.0짜리 번은 돼야 될 텐데 스탠 다 가려면 그리고 로타 갈고 DEB 발라야 되나? 아니면 캐비지 해야 되나? 수많은 이제 시츄에이션을 생각하고 있죠. 제발 오지 않기를 괜찮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환자가 새벽에 이제 전공의한테 콜이 옵니다. 저는 이미 환자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그 환자 이름이 찍힙니다. 그때 저의 모습입니다. 와, 핸드폰을 보고 또 왔구나. 환자가 어레스트로 오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 제 마음 상태입니다. 어떡하지? 막 옷 입고 가면서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아노미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엔저망에 로타보 2.0짜리 준비하세요 하고 새벽에 콜을 나갑니다. 그때 LDL은 23.5, EF는 21%입니다. 엔저를 찍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 이렇게 됐죠. 이게 환자의 마지막 이제 엔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 슬라이드 좀 복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 하고 아까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환자를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하나 발견됐던 게 보면 이게 두 번째 이제 PCI 때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엔 괜찮았는데 서크 오스틴 바로 직하방에 뭔가 스퀴징 되면서 밴딩 되는 게 좀 보입니다. 이게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아이부스인데 보시면 아이부스가 스퀴징 되고 눌리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도 보이죠. 저는 이런 밴딩, 힌지 포인트 모션도 이 환자의 이 포인트가 딱 거기 ISR이 반복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원인이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또 해보고 이 환자만의 특이한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어떤 그 케이스를 이제 보면서 What's wrong with subcostium 이제 주제에 맞게 한번 좀 리뷰해 보면 일단은 요즘은 좀 이런 이야기 없는데 옛날 대통령 와이드 앵글 이쪽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싱글 크로스오버를 했을 때 70도 이상의 앵글을 가진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70도 미만보다는 푸어한 아웃컴을 가진다. 그다음에 레프트 메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바이퍼케이션에서도 투 크로스 스텐트 한 이후에 50도 이상의 와이드 앵글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푸어한 아웃컴을 가진다. 즉 와이드 이 완전은 거의 90도였죠. 와이드 앵글이 투 스탠했을 경우에 푸어한 아웃컴을 가진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일단은 와이드한 앵글 바이퍼케이션이 되면 일단은 그 사이트에는 그 하이 시어 스트레스하고 로우 시어 스트레스가 공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시어 스트레스는 아시는 것처럼 플래트 액티베이션하고 어그리게이션을 유발시키고 반대로 로우 시어 스트레스는 스태그네이션이 되니까 뭔가 스럼부스가 생기고 뭔가 뭐 스트레스 같은 게 생겨야 되겠죠. 안 좋은 것들이 생겨야 돼. 그게 앵글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70도 이상일 경우에는 심각하게 레올로직하게 어떤 체인지가 오고 스탠이 잘 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싱글 스탠보다는 투 스탠을 했을 경우에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뭐 미국 EBC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퍼케이션 리전의 일반적인 스탠다드 방법은 일단은 프로비저널 스탠트죠. 일단은 스탠트를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파스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봐서 더 할지 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스탠다드죠. 근데 아까 우리 문동 교수님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싱글 스탠트를 하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입니다. 일반적인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의 그 메커니즘은 커리나 시프트하고 플락 시프트가 있죠. 아까 잘 아시는 그런 영상이고 스탠트를 과도하게 크게 펼쳤을 경우에 카리나가 시프팅 되면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가 카리나 시프팅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카리나 시프트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스탠트의 크기는 디지털 메인 베슬의 크기에 맞추고요. 그래서 노미널만 가고 대신 파스의 벌린의 크기는 프락시멀 메인 베슬 크기에 맞춰서 파스를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가 생겼을 경우에 그 모든 그런 컴프로마이징 사이드 브랜치가 다 의미 있는 그런 병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창국 선생님 하신 거 보면 레프트 메인에 심플 크로스오버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QCL을 해서 50% 이상 스테노시스 환자들을 FFR을 쭉 해보니까 실제로 N조상에서는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FFR은 0.8 미만인 거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 50%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FFR은 대부분 0.8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이드 브랜치가 컴프라이즈 되더라도 코스는 비나인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FF를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하지만 플락이 같이 오버라이딩 되었을 때, 플락 시프팅이 됐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에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그다음에 메인 베슬 프락시멀에 플락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라. 이런 경우에는 헤모다이내믹 시그니프트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특히 투스탠 레프트면 투스탠 할 때에는 인베이스 미빙을 반드시 이용하라. 이건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5, 6, 7, 8호를 잘 상기하시고 적어도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를 이 정도는 유지해야지 ISR이 적게 온다. 이렇게 보시면 5, 6, 7, 8보다 적게 우리가 하는 언더 익스펜션 될 경우에는 컴플리트 익스펜션보다는 확실히 ISR이 높고 그것도 원 스탠 그룹보다는 투 스탠 그룹이 언더 익스펜션이 더 높은데 원 스탠 그룹에서는 언더 익스펜션이 되더라도 ISR이 별로 심하지가 않습니다. 검은색인데요. 근데 투 스탠 경우에는 ISR이 훨씬 높고요. 그것도 서크가 가장 커먼한 ISR이죠. 그래서 투 스탠 테크닉 할 때는 반드시 인베이시브 미빙을 통해서 충분한 미니멀 스탠 에어리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그 교훈적인 케이스하고 리뷰였습니다. 예. 네, 나머지 두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는 현재 그 DCB가 클리니컬 프랙티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이를 바이퍼케이션이나 PCI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성모병원의 추은호 교수님께서 강의했겠습니다. 추은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훈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게 여러 번 이전에 강의가 된 적이 있는 주제를 맡기셨는데 저는 사실 DCB를 많이 해보진 않아서 여러 대가 선생님들의 이제 자료를 많이 이제 참고를 했고요. 김영국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D린이라서
부족하시더라도 같이 이제 디스커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DCB는 DES를 대신해서 ISR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엔 만들어졌죠. 근데 최근 이제 주택 인터벤션의 DCB 컨센서스 그룹에서 드노버 리전에서도 DCB를 사용해 보자 이런 페이퍼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란셋에 나온 바스켓 스몰 2를 보시면은 다이아미터 2.0, 3.0 정도 되는 베슬에서 스텐트에 비해서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2.0, 3.0을 가지고 있는 베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보험 고시도 바뀌어가지고 2.75까지는 DCB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DCB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이드 브랜치를 이제 치료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인 브랜치도 그냥 DCB로 함으로써 스텐트 없이 Leave Nothing Behind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이드 브랜치를 치료하는 것은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이제 사이드 브랜치 인볼브먼트가 있는 주로 이제 트루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스텐트 개수를 줄이고 원 스텐으로 끝내고자 하는 이제 시도일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DCB가 그럼 스텐 트롬보시스나 리스테노시스에서 안전한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포케이션 리전은 다들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프로비저널 어프로치가 메인 어프로치가 되겠지만 컴플렉스 리전에서는 어프론트 투 스텐트 테크닉이나 프로비저널 이후에 스텐팅을 추가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사이드 브랜치를 인벌브하고 있는 메인 브랜치와 사이드 브랜치 동시에 인벌브하고 있는 투 바이포케이션이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이드 브랜치 다이아미터가 2.5 이상인 의미 있는 사이드 브랜치가 있는 경우에 더더욱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뭐 원스텐, 투스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트루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 이제 40% 정도에서는 이제 투스텐트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요. 사이드 브랜치 어클루전이 한 10%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번 생기면은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그 환자가 이제 고통을 막 느끼면서 어려운 프로시저, 이렇게 땀나는 프로시저가 되기 때문에 사이드 브랜치를 살리려는 이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스텐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래도 프로비전 스트레치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갈등을 하질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비저널, 뭐 어프론트 투스텐트 뭐가 좋은지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ICT를 다 정리를 해봐도 그 첸 그룹의 DK 크러쉬가 너무 이제 데이터가 크고 압도적인 이제 데이터를 보여줘서 DK 크러쉬가 이제 좋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최근에 이제 EBC 메인에서 프로비저널 스텐팅이 이제 플랜드 듀얼 스텐팅에 비해서 이제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TLR 레이트가 가장 관심사인데 6.1 대 9.3으로 프로비저널 스텐팅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또 결과를 보여줘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EBC 메인에서 말씀한 이제 프로비저널 스트래티지는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원스텐 크로스오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링을 해서 키싱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사이드 브랜치 스텐트를 넣을지 결정하는 건데 사이드 브랜치가 TIMI3 이하 90% 이상 다이섹션 이렇게 이제 매우 안 좋은 결과만 있을 때만 이제 스텐트를 넣고 그 이후에는 다 이제 벌룬만 하고 돈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 브랜치에 이제 벌룬만 하고 둬도 되느냐 항상 궁금했고 하지만 이제 EBC 메인에서 그런 답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스텐 크로스업 하고 나서 파이널 키싱 벌룬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죠. 건드리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코비스2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다른 결과를 보여줘서 파이널 키싱 발론을 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이유는 이제 메인 브랜치에 루멘을 좀 더 확보해줬다는 점에서 이전과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제 파이널 키싱 발로만 하고 끝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파이널 키싱만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뭐 탭이나 큘롯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번 느끼시겠지만 뭐 잘 하고 싶지만 좀 모자라서 T 스탠팅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환자가 기침을 한번 하면서 스탠트가 쭉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큘롯과 T의 이제 중간 상황쯤 되는 경우도 생겨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큘롯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 큘롯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프로비전을 해놓고 키싱 볼로만 해도 괜찮기도 하지만 사이드 브랜치에 DCB를 해주면은 좀 더 사이드 브랜치의 TLR 레이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많이 없고요. 유로 인터벤션 2014년에 나온 걸 보시면은 이제 좀 특이한 연구인데, 예전에 이제 이런 시도가 좀 많이 있었죠. DCB를 하고 BMS를 이제 위에 덮는 이런 것과 이제 DS로 투 스탠트를 하는 걸 비교했는데, 이건 이제 위에 있는 전략이 너무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보여서 더 이상 뭐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방법이겠죠. 프로비전을 T 스탠팅을 하느냐, 벌룬만 할 때 벌룬만 하고 끝내냐, DCB를 하는 것이 이제 비교한 연구가 요거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2.5mm 이상이면서 사이드 브랜치 랭스가 짧은 경우에 벌룬 한 거에 비해서 레일로스가 훨씬 더 DCB가 좋았다는 결과를 보여줘서 저희가 생각하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 브랜치가 이제 10mm 전후로 이제 짧냐 기냐에 따라서는 이제 원 스탠과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많은 결과가 있고, 물론 이제 사이드 브랜치가 긴 경우에 이제 투 스탠을 선호하는 것은 다 이게 DK 크러쉬 쪽 데이터 때문이긴 하지만, 사이드 브랜치가 짧은 경우에 프로비저널 스트래티지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것은 뭐 다들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2.5mm 이상의 트루 바이퍼케이션에서 사이드 브랜치가 10mm 이하인 경우에 그냥 벌룬만 하는 건지 아니면 DCB를 하는 건지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가 이제 첸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전략을 또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서크 오스티움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메디나 001 서크 오스티움에만 병이 있는 경우인데, 서크 오스티움에 이제 DCB만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박만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서크 오스티움은 이제 네거티브 리모델링도 잘 되고, 그다음에 힌지 포인트기도 해서 스탠러지 아니면은 뭐 DCB를 할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없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서크 오스티움에 DCB를 했더니 TLR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가 넘어가서 DCB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전략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데이터를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로제로원 어떻게 하는지 코비스2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투 스탠트 테크닉을 64%에서 해가지고 다들 이제 투 스탠트 테크닉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TLR이 7.9%나 돼서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인 브랜치에다가 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드노브 리전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유럽 쪽에서 진행을 되고 있지만 아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잘 된다면은 뎁트 프리드를 줄이고 스텐트 트롬보시스의 리스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고, 또한 사이드 브랜치 어클루전의 리스크가 낮은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드노보 바이피케이션 이전에서 이제 DCB만 사용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없는데, 이 그룹에서 이제 좀 냈는데요. 46개의 리전에서 DCB를 사용했을 때
TLR 레이트가 7.7%였는데 리센스에서 10%가 이제 레프트 메인 쪽에서 됐고, 이제 병변 타입을 보시면 011, 010, 001 요쪽에서만 또 이렇게 재밌게 리센스가 와서 이 그룹에서 아예 이제 아까 이벤트가 많이 벌어졌던 그룹을 대상으로 그냥 벌룬과 DCB를 비교한 재밌는 연구를 보여줬는데, 바이너리 리센시스가 이제 5.9 대 25.7로 DCB가 우월한 바를 보여줘서 뭐 스탠팅이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DCB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카리나 시프트를 이제 스탠팅을 하게 되면 이제 한번 넣어버리면 이제 이건 물릴 수가 없는데, DCB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이드 브랜치 카리나 시프트 없이 사이드 브랜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신석 선생님이 이제 요거 장기간 팔로우업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OCT에서 팔로우업 했더니 점점 파지티브 리모델링까지 이어져서 사이드 브랜치가 있는 병변에서 DCB 온리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4세 남자고요. 언스테이블 네이처로 왔고 가족력이 있었던 젊은 환자였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이제 LAD에 병변이 있어서 NGO를 찍어봤더니 바이퍼케이션을 인벌브하고 있는 병변이었고요. OCT를 좀 보려고 했더니 OCT만 통과해도 잘 안 되는, 플로가 잘 안 가는 타이트한 병변이었습니다. 그래서 DCB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엔지오스컬프를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해서 찢었고요. 찢고 나서 OCT를 봤더니 여기 이제 아까 걱정했던 사이드 브랜치도 괜찮고요. 플락 쉬프트도 없고 루멘도 꽤나 잘 확보되어서 얼른 2.75로 쭉 크게 불면은 3.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고 결과를 보시면은 괜찮았고, OCT도 봤더니 뭐 달색도 심하지 않고 잘 끝나서 환자는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DCB를 바이피케이션을 쓰는데 사이드 브랜치를 치료하는 데서는 이제 non complex한 바이피케이션, 트루 바이피케이션 이전에서 프로비저널 스트레치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고, 사이드 브랜치 딜라테이션, 프리 딜라테이션을 만약에 한다면은 다이섹션이 생기면은 스텐트를 넣어야 되니까 젠틀하게 좀 딜라테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메인 브랜치에 이제 드노브 리전을 하는 것은 어떤 리전에서든 상관이 없겠지만 칼슘이 심하거나 이러면은 잘 찢어지지 않고 달색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전을 잘 골라서 사이드 브랜치의 오클루전 리스크 없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 바이퍼케이션 PCI가 어려운 게, 이게 바이퍼케이션이라는 게 똑같은 병변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또 이 같은 병변이라도 이래 치료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이제 오퍼레이트 때마다 이제 그 결과가 틀려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그 바이퍼케이션 PCI에 대해서 그 전남대 병원의 김인철 교수님께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팁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김인철 교수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 예정입니다. 김인철 교수님.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대가 선생님들 앞에서 바이피케이션 PCI에 대한 팁과 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리마인드하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네럴하게는 당연히 뭐 심플하고 세이프하게 최대한 스텐트 개수를 줄일 수 있게 여전히 프로비저널 스텐팅이 기본 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컴플렉스 바이퍼케이션 레전이라면은 오퍼레이터 판단 하에 투 스텐트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 테크닉에 상관이 없이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익숙한 투 스텐팅 테크닉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향후 아웃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2달 전부터 엔자이나 있었고 70세 여자입니다. 2013년에 LAD와 RCA의 DS 삽입한 과거력이 있고요. UAP였습니다. ECG는 엔트리 스케미아 약간 있는 거 말고 특별한 건 없었고요. NGO를 쌌는데 RCA는 특별한 ISR 변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LAD 스탠, 프라시마 H 쪽에 시그니피컨트한 ISR이 왔고요. NGO 상에서는 메디나 111의 트루 바이피케이션 변경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까 문동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이드 브랜치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논 레프트 메인보다는 레프트 메인에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엔테그레이트 플로우, 사이드 브랜치 엔테그레이트 플로우나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 그리고 사이드 브랜치 크기, 사이드 브랜치 랭스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도 오퍼레이터 경험상 굉장히 시그니피컨트 생각드린 것이 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이드 브랜치가 환자의 마이오카디아 블러드 서플라이 테리토리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객관화한 그런 멀티센터 스터디가 있죠. 잘 아시는 펑셔널 마이오카디아 매스인데요. 카디악 CT와 인베이시브 엔지오, FFR을 머지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산한 밸류가 되겠고요. 시그니피컨트 10% 기준으로 해서 논 레프트 메인보다는 레프트 메인에서 이런 사이드 브랜치가 시그니피컨트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이드 브랜치가 랭스가 길고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인 경우에 시그니피컨트 사이드 브랜치 병변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프로비넌스 스탠팅에 있어서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를 반드시 같이 삽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렇게 오클루전이 와도 리와령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커가 될 수도 있고 플로우 리커버리를 퍼실리에이션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비3 데이터입니다. 원 스트래터지로 했던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 제일링을 해놓으면은 결국 파이널하게 사이드 브랜치 논 오클루전 될 리스크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스라인 NGO상에서 프리 인터벤셔널 사이드 브랜치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가 심할수록 이렇게 사이드 브랜치 제일링을 와이어 제일링 해놓은 경우에 결국 파이널 사이드 브랜치 오클루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와이어링을 하고 세미 컴플레인트 볼룬으로 넓혔음에도 충분히 익스펜전이 안 돼서 3.0의 논 컴플레인트 볼룬으로 익스펜전을 시켰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아까 여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이미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사이드 브랜치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을 포함이 안 시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바이포케이션 스탠팅에서는 이미징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NGO 상에서 이렇게 언뜻 좋아 보이더라도 실제로 아이부스나 OCT 같은 인트라바스쿨라 이미징을 보면은 플렉이 아주 심하게 디스트리뷰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레프트 메인 같은 경우에는 쉐어 스트레스의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90% 환자에서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롱기튜디널하게 디퓨전하게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헤모다이나믹 스트레스, 쉐어 스트레스 때문에 바스쿨라 인저리가 크게 오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칼슘 디파이션이 되겠는데 칼슘은 굉장히 PCI 리스크를 아웃컴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인이 있고 바이포케이션이 있는 경우에 훨씬 칼슘 디파이션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산병원의 메인 컴페어 레지스트리를 봐도 3년 아웃컴을 봐도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레프트 메인 PCI를 한 경우에 엔지오 가이드를 한 경우보다 모탈리티를 낮출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인트라바스쿨라 이미징을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파이널 옵티마이제이션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웃컴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메타 분석인데요. RCT는 하나만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부스 가이드 PCI를 한 경우에 엔지오 가이드를 한 경우보다 카디악 모탈리티나 올코스 모탈리티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LAD, 서컴플렉스 모두 아이부스 이그제미네이션을 했고요. LAD 오스 쪽에 클래시파이드 레전 있고 플랫버드 굉장히 컸습니다. MLA가 2.7이었고 레프트 메인도 클래시파이드 레전이 있었고 서크 오스 쪽은 MLA가 5.4로 그래도 원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탠트 테크닉인데요. 또 앞에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원칙은 프로비저널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드 브랜치 평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이드 브랜치가 크거나 트루 바이피케이션 그리고 이 사이드 브랜치가 뭐 앵글이 내로우하거나 액세스가 어려운 경우에는 투 스탠트 테크닉을 고려를 합니다. 프로비저널은 아까 뭐 보여주셨다시피 요즘에는 팟, 리팟, 그 중간에 사이드 브랜치 팟이나 키싱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리팟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투스탠트 테크닉은 굉장히 뭐 일렉티브 투스탠팅 테크닉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뭐 본인 오퍼레이터 손에 익은 테크닉이 가장 뭐 중요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컴플렉스 바이퍼케이션 레전인 경우에는 뭐 레프트 메인이 주로 되겠는데 이 사이드 브랜치 오클루전의 리스크를 굉장히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노르딕과 BBC 그래서 풀드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프로비저널 원스탠팅이 5년 올코스 모탈리티를 줄일 수가 있었고 저희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엑셀 트라이얼이죠. 캐비지와 PCI 비교했던 트라이얼인데 이 중에 PCI 서브 그룹에서 프로비저널 원스탠팅과 플랜드 투스탠팅을 비교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컴포지트 아웃컴을 프로비저널 원스탠팅 그룹에서 유의하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센세이셔널한 DK 크러쉬 트라이얼이죠. 보시면은 아웃컴 투 스탠트에서 굉장히 DK 크러쉬 그룹에서 좋았는데 보시면 너무 이렇게 인디케이션이 누가 봐도 이거는 투 스탠팅을 처음부터 할 찬스가 높은 그런 변경들이 인클루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디피에이션 2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피에이션 2도 80-90%에서 투 스탠팅 그룹에서는 DK 크러쉬가 셀렉션이 돼서 이렇게 아웃컴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 말씀하신 EBC 메인 작년에 나온 트라이얼인데 뭐 이렇게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지만 뭐 뉴메리컬하게 이렇게 프로비저널 스탠팅 그룹에서 좀 더 이렇게 아웃컴을 줄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직 이건 좀 더 리얼월드에 가까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레프트 메인 컴플렉스 아나토미를 가진 바이퍼케이션에서는 프로비저널 스탠팅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환자도 서컴플렉스 오스도 병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프로비저널하게 원스탠팅, 프락시마 LAD 오스에서 레프트 베인까지 DES를 삽입을 했고요. 팟과 뭐 키싱 벌로는 아까 충분히 뭐 말씀을 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특히 뭐 투 스탠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원 스탠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탠트 마너 포지션을 방지를 하고 특히 리와이링 할 때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의 셀을 오프닝을 시켜주는 그런 이점도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인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클라이는 바로 위쪽에서 이렇게 팟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디스탈 쪽으로 해버리면은 디스탈 베슬이 오버스트레치 될 수 있고 클라이는 쉬프트 리스크가 올라가겠고 프락시mal 하게 되면은 오스를 완전히 덮지 않는 이상은 엣지 다이색 위험이 있겠습니다. 팟은 뭐 이렇게 거의 요즘에는 맨데토리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비스 1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투 스탠팅 그룹이 25% 정도만 들어있긴 하지만 팟을 했던 그룹에서 훨씬 타겟 레전 페일리어 레이트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드 브랜치 오프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원동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되도록이면 리와이링 할 때 디스탈 크로싱을 하면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투 스탠팅을 했을 때는 거의 이렇게 키싱벌로 엔지오플라스티는 거의 뭐 맨데토리다라고 할 정도로 필수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환자도 4.0의 NC벌룬으로 팟을 해주었고요. 아이부스를 봤을 때 포지션 잘 됐고 MRSA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프로시전은 종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브랜치가 제일링 됐을 때 이제 펑셔널 시그니피컨스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인데, 아까 박만원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엔지오그래픽하게 이렇게 이 사이드 브랜치가 제일 되더라도 실제로는 펑셔널 시그니피컨스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FR과 엔지오그래픽상에서는 디스크리펀시가 있다는 말이고요. 남창훈 교수님 데이터인데요. 제가 메인하고 사이드 브랜치의 FFR 0.8로 제가 스트레스로드 잡았는데, FFR이 낮을수록 아웃컴은 좋지를 않았는데, 아까 이것도 보여주셨던 데이터인데 코비3 데이터입니다. 리월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DS 세컨 제네레이션 DS로 다 PCI를 했던 그런 이즈트리인데요. 심플 크로스오버와 레프트 메인을 포함을 했고, 사이드 브랜치 오프닝까지 시켜줬던 분을 비교를 했었는데, 타겟 레전 페일리어 레이트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레프트 메인 서브 그룹과 트루 바이퍼케이션 서브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타겟 레전 페일리어 레이트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곡과 이제 같이 매치를 해서 일단 이제 경험 많으신 오퍼레이터 선생님들께서는 결국은 이제 이게 사이드 브랜치가 이렇게 컴프라마이즈가 됐을 때 엔주어만 봐도 사실 그 사이드 브랜치가 크고 플로우가 떨어져 있고 다이색이 있다거나 환자 페인이 아주 심하고 그런 경우에 이거를 경험적으로 인터벤션을 사이드 브랜치 오프닝을 해주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FFR이 떨어져 있는 병변이라고 해도 제가 모두 오프닝을 시키는 건 좋은 건 아니고, 여러 이렇게 다른 이미징이나 그런 모달리티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사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이드 브랜치의 평가가 중요하고, 거의 이렇게 요즘에는 사실 피지올로지보다는 이렇게 이미징 가이드 인터벤션 그리고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이 훨씬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텐트 테크닉에 관해서는 컴플렉스 아나토미를 가지면은 일렉티브 투 스텐팅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일반적이라면은 이미징이나 피지올로지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되도록이면은 프로비저널 스텐트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팝과 키스멀로 안지오플라스티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제일드 사이드 브랜치의 이별루에이션 할 때 FFR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필수적이냐에 대한 것은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도 사이드 브랜치 레프트 메인 후에 크로스오버 후에 FFR 와이어를 다 좀 인저리를 입힌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피지올로지보다는 이미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분의 그 연재를 들었고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 디스커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아까 제가 첫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투 스텐트 테크놀로지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만큼 잘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투 스텐트 테크닉 하고 나서 사이드 브랜치에 칼슘도 많고 그래서 사실 스텐트가 잘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옵티멀 리설트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상황들을 다 저희가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 스텐트 테크놀로지를 더 많이 페이버레이블하고 결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패널 선생님들이 우리 목지조 선생님, 방우대 선생님, 변재호 선생님, 서현경 선생님, 최기용 선생님, 최현직 선생님이신데요. 아마 굉장히 그 활발하게 PCI를 하고 있는 액팅 스태프들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순서대로 한번 좀 필요한 질문도 좋으시고 코멘트 아무나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현직 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은평성모병원 순환기과 최연직입니다. 사실 여러 교수님들만큼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투스텐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어쨌든 사이드 브랜치를 평가를 하고 투스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러 스승님들께 배울 때는 투스텐을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크로스오버 해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저도 환자 케이스가 한 분 계시는데 스테미로 와서 RCA를 스텐트를 하고 나서 레프트 쪽에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이 있어서 며칠 뒤에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투스텐을
성공리에 잘 맞췄는데요. 사실 저는 뭐 프로시저도 잘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을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저희 교수님께 엄청 혼이 났었습니다. 왜 서컴을 투자를 했냐?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뭐 리얼 월드에서 투텐 여부를 결정한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여러 교수님께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금 질문에 대해서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우리 스피커가 있으신가요? 우리 박만원 선생님께서 좀 코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레프트 메인의 경우에 말씀하신 거면 일반적인 바이퍼케이션 말씀하신 거예요. 아, 뭐 일단 레프트 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질문을 좀 더 좀 좁혀보면 처음부터 투스텐을 마음을 어떤 공에 먹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크로스오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정하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러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처음부터.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요. 예. 예, 사실은 뭐 맞습니다. 그 레프트 메인 지금 뭐 그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뭐 DS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non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은 사실은 굳이 제일이 되더라도 사이드면 제일이 되더라도 실은 뭐 메이스나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을 어떻게 이제 트리트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결국에는 뭐 지금 나온 데이터나 어떤 그런 것들의 베이스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기본 2.5mm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사이드 브랜치 큰 그거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서크 오스티움의 병이 10mm 이상이 돼야지 일단은 보통은 의미 있는 거라고 일단은 돼 있죠. 근데 뭐 그게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의미 있게 길이가 길고 굵고 2.5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오스티움에 병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다음에 오스티움 쪽에 칼슘이 심하고 그래서 만약에 심플 크로스오버 했을 경우에 리와이어링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미 예상이 되면 처음부터 아예 투스텐을 보통 하는 게 일반 논문들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그냥 심플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벌룬 하고 난 다음에 좀 반응을 좀 보는 편입니다. 먼저 2.5나 뭐 해서 벌룬을 하고 난 다음에 서크 오스가 잘 벌어지고 다이색이 없고 하면 일단 심플 크로스오버를 하고 그럼 제일이 됐을 때 잘 그걸 이벨루에이션해서 만약에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고 DB를 하고 키싱을 하는 그런 거 좀 선호하는 편인데 가능하면 메탈 버든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저의 개인적인 그겁니다. 하지만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박만원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리전의 캐릭터리스틱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징을 반드시 동원해서 처음에 확인을 하시는 상황이신지 하고 네. 두 번째는 방금 그 사이드 브랜치 발로닝 말씀하셨는데 이 발로닝을 루틴으로 그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그 박만원 선생님 의견을 좀 첫 부탁드립니다. 번째 같은 아이부스나 OCT는 뭐 무조건 그거는 뭐 무조건 랩트 메인에 이미징 없이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그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이상의 어떤 언급이 필요 없는 부분 같고요. 만약에 사이드 브랜치가 정말 타이트해서 처음에 대략 뭐 심플 크로스오버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부분 같으면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조금 힘들어 보이고 크로스오버에서 막히겠다 싶은 거는 일단은 저는 한번 본론을 하고 반응을 보는 편이고 그 말은 뭐냐면 했으니까 결국에는 DEB든 뭐든 하고 나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일단 하고 이제 2.5짜리 정도로 서코스팀 쪽에 해주고 하는 그런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마 사이드 브랜치에 발로닝을 하는 경우는 방금 박만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 크로스오버 스탠트를 넣었을 때 사이드 브랜치가 제일되고 오클루전 되면 그 다음에 와이어링해서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프리다일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 최기용 선생님 말씀. 네,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민철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강의 하실 때 보면 리팟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투 스탠팅 하는 경우에 우리 팟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링이 용이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메인 백슬의 프록시멀 옵티미제이션 아주 익스펜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투 스탠팅 한 경우에 우리가 파이널 키싱은 루틴으로 하지 않습니까? 파이널 키싱을 하고 나면 사실은 그 키싱 벌룬이 메인까지 다 닿아서 메인이 붙기 때문에 어포지션 입장에서도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드 브랜치 리와이어링을 할 리스크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과연 리팟이 그러면 역할이 있는 것이냐. 사실 이미징을 보면은 오발 쉐입, 그러니까 키싱을 하고 나면 오발 쉐입으로 이렇게 메인 브랜치가 좀 늘어나는 게 있고 리팟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조금 더 라운드해지는 역할밖에는 없는 것 같고 진짜 리팟이 아웃컴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김민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김민철 최경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동의하고 있고요. 리팟은 좀 이렇게 팝보다는 좀 더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다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현재 뭐 엑스퍼트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버 익스체인지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스탠트가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팟을 해주면 좋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그 사실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경험적으로는 저희가 뭐 레프트 메인 특히 이제 투 스탠트 많이 하는데 리팟을 하면서 이렇게 엣지가 디스토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콘센서스 다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데이터가 뭐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서. 예, 문동 교수님. 스탠트에서의 리팟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그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원 스탠일 때 우리가 사이드 브랜치를 벌룬하고 나서 파이널 키싱을 할지 리팟을 할지 데이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파이널 키싱으로 마무리를 했지만은 요새는 그 오퍼짓 사이트에 스탠이 이렇게 떠버리니까 사이드 브랜치 벌룬을 하면 그것을 이제 리팟으로 그러니까 벌룬 하나를 더 안 꺼내고 리팟으로 끝내고 나오는 게 데이터가 파이널 키싱이랑 비슷하다라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이드 브랜치를 열어야겠다고 해서 사이드 브랜치를 조금 작은 벌룬으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키싱을 하는 게 아니라 리팟을 그렇죠. 하고 끝낸다는 리팟이. 네. 말씀이신 거죠, 보통 선생님? 1.5mm 정도의 벌룬은 크게 어퍼짓 사이트의 스탠을 그 어포지션에 방해를 안 주지만 사이드 브랜치를 2mm 이상의 벌룬으로 열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스트럿이 떠버리고 디스톨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게 좋은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파이널 키싱을 하는 우리가 최경 선생님 방금 말했지만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근데 키싱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이드 브랜치를 열었을 때 아까 잘 보여줬지만 반대쪽 메인의 스탠트가 뜨게 됩니다. 결국은 그 키싱의 파이널 키싱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뜬 스탠트를 반대쪽에 뜬 스탠트를 붙이는 게 또 중요한 그 원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파이널 키싱이 뭐 벌룬이 두 개가 안 들어가고 어떤 그럴 경우에는 팟으로도 그러니까 사이드를 연 다음에 팟만으로도 잘하면 그쪽 반대편 쪽에 뜬 스탠스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널 키싱이 테크니컬리 어렵다 그러면 팟만으로 잘하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키싱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은호 네. 선생님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만약에 EBC 메인에서 메인 오픈을 다 했잖아요, 선생님. 사이드 브랜치 오프닝을 다 했는데 거기에다 루틴리 DCB를 썼으면 프로비저널 어프로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다른 우리 사행경 선생님. 예. 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영경이라고 합니다. 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는 임상적 의의가 크지 않다고 보면 결국 관건은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서크 오스티움을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ISR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까 박만원 교수님 그 케이스가 그 굉장히 우리가 좀 몰랐던 것에 대한 시사점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박만원 교수님 케이스 처음에 보면 투스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오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퍼케이션에 바로 그 직접 부위가 아니고 서코스팀에서 약간 떨어진 부위에서 계속 그 드노버 리전이 생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스텐트를 크로스오버해서 넣으면서 그 원래 드노보 리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밴딩 포스가 그 서커 오스티움 근처에 새롭게 생긴 것이죠. 저도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이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스텐을 뭐 하든 뭐 또는 뭐 크로스오버를 하든 그 스텐트를 넣고 난 이후에 그 바이퍼케이션 주변에서 생기는 그 물리적인 그 힘에 우리가 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포스가 계속 물리적 스트레스를 주면서 특정 부위에 계속 리커런트 RSR을 일으키고 메이스를 일으키고 계속 키에라를 일으키고 저는 꼭 그런 좀 개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스탠트를 특히 바이퍼케이션 에어리어에 스탠트를 넣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더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시점이고요. 박만환 교수님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바이패스 하는 것이 좀 좋은 초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째 박만환 교수님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가 조금 다섯 번째 제가 그 PC에 했을 때 그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 거 다섯 번째가 두 번째 똑같은 사이트에 IS를 온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는 만약에 지금 같으면 KBG를 권유했으면 환자의 이제 라이프를 목숨을 세이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BG 굉장히 좋은 초이스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캐비지를 하려면 LAD가 좀 그래도 리마트 LAD를 좀 연결하고 사이드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서코스만을 위해서 캐비지를 하기도 조금 어려운 초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 변재호 선생님. 네, 인천 성모 심장내혈관학과 변조입니다. 그 박만훈 교수님 아까 자꾸 이제 그 저도 이제 초심자이기 때문에 투스텐과 원스텐 크로스오버를 선택을 할 때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가끔 보면 그 오스 서크는 프리저브 돼 있고 괜찮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프록시마 미드 쪽에 서크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뭐 이걸 투스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프록시마 미드 서크에 스텐 넣고 그냥 메인 투 LAD로 크로스오버를 하는데 근데 가끔 보면 그 오스 서크의 리전이 아까 그런 어떤 레올로지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 오스 서크의 안전 마진 랭스를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랭스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심플 크로스오버를 해도 괜찮겠지만 그게 좀 짧다고 하면은 그냥 애초부터 투스텐을 하는 게 더 나중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혹시 교수님께 생각하는 그런 사이드 브랜치 오스의 그 랭스의 안전 마진이 혹시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윤 교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배울 때 저는 승기배 교수님한테 배웠었는데 야 너 오스 스탠팅 할 때 어중간하게 남겨놓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우리 알다시피 모든 오스티움 리즈는 레드럴 폴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드나 디스탈보다 오스텔 리즈는 레드럴 폴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코로나의 자체필 자체가 하기 때문에 저스텍에 딱 맞거나 크로스업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오스팀을 남겨놓고 9몇 미리 뒤에다가 스탠트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디얼 펄스가 세기 때문에 ISR은 인세그먼트 IS에 잘 오게 돼 있죠. 그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걸 띄워야지 세이프하고 그건 저는 데이터는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중간하게 맞출 바에야 처음부터 옷을 커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길이가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에 대해서. 하나의 팩터를 더 따질 수 있다면 서커 오스티알 디지즈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 사이드 브랜치 컴프라마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팩터가 페런트 베슬, 그러니까 메인 브랜치의 플락이 그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 메인 디스탈에 그 서커 오스 사이드로 그런 라테랄 월에 플락 벌든이 굉장히 많다면은 그 서커 오스까지 충분히 커버해서 투스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플렉이 이제 쉬프트가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의 그런 캐릭터리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커버를 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우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평택 성모병원에서 근무 중인 방우대입니다. 그 인상적인 강의들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박만원 선생님 그 케이스를 보면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평상시에 그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레프트 메인을 포함한 특히 바이퍼케이션에서 제로 원 제로 혹은 제로 원원 리전일 때 프록시말 사이트의 변변이 없을 때 스탠트 어포지션을 크로스오버에서 레프트 메인까지 커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LAD 오스에 맞춰서 그 디스탈 변변 있는 부위만 딱 커버를 해서 스탠트 그 디플로이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여러 번 하게 됐었는데, 혹시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어떤 것이 아웃컴이 더 좋은지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이드 브랜치가 그 제일됐을 때 그것을 이제 환자가 증상이 전혀 없고 블러드 서플라이 10% 미만의 아주 작은 혈관이라면 그냥 세크리파이스 하는 건 어떨지, 아니면 어중간한 혈관은 그냥 티싱 벌룬 정도만 하고, 예, 그냥 그 플로우가 팀이 3가 설령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9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더라도 그냥 남겨두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의 그 결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준호 선생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 그 제로 원원, 그러니까 프록시말 메인 베슬의 병변이 없는 경우에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예전에 많이 해서 뭐 V 스탠팅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V 스탠팅이 그 해보시면은 네오카리나만 길게 생기고, 예,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은, ISR이 되게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투스텐을 그 마음껏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스탠 어포지션이나 루멘을 확보하는 데 더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은 키싱 벌룬을 메인 브랜치 쪽으로 빼서 하셔야 되는데, 그 하다가 이제 스탠 커버 안 되는데 다이섹 될까 봐 이렇게 막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에어리아가 확보가 좀 안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이드 브랜치를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의미 있는 사이드 브랜치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의 마커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브랜치의 다이미터가 될 것 같고, 작은 다이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이드 브랜치라면 어차피 롱텀 아웃컴에 상관이 없다는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다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목지수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천성모병원 목지수입니다. 저 질문 내용이 조금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그 PCI를 하다가 사이드 브랜치가 뭐 제일이 되거나 아니면 사이드 브랜치 오스가 뭐 헤이지해지면은 사실 이제 불안감부터 엄습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뭐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뭐 안지오그래피컬리 아니면 클리니컬리 사인이나 뭐 추가적으로 뭐 제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검사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문동규 선생님께서 좀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넌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굉장히 뭐 다이고널 브랜치가 이제 사실 많은데 한 3-4개 되는데, 뭐 작은 거 하나 날아가는 거는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메이스나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잠깐은 환자가 페인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금 혈압이 뭐 스테이블하고 심전도 변화가 크지 않다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끔 레프트 메인이면 항상 사이드 브랜치에 염두를 둬야 되는 거고요. 넌 레프트 메인에서 가끔 다이고널이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빅 다이고널이 제일이 됐을 때, 특히 티미 플로우가 떨어졌을 때는 일단은 그거를 티미 플로우만 열어줘서, 그러니까 1.5mm 벌룬 정도로 굳이 파이널 키싱을 안 하더라도 살짝 플로우만 열어줘도 환자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그러면은 추후에 플랜을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환자가 가슴 아프고 막 혈압 떨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니까 일단 다시 침착하게 작은 벌룬으로 벌룬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규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예. 김동규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돼서 아마 마무리 클로징 리마크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이제 바이퍼케이션 PCI인데, 처음 우리도 이제 메인 베슬 쪽에 리전 있을 때 이것을 PCI 할 건가 말 건가 하기 위해서 뭐 얘는 이미징이라든지 펑셔널 스테이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엔지오를 하고 나서 이 바이퍼케이션 PCI를 할 때 이 막혔을 때 살려야 될까 말 건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이론상으로는 10%의 마이오카드 버든이 있을 때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D1, D2 정도, 그다음에 서크 쪽에서 보면은 이제 서크 도미널 할 때 OM 쪽, RC는 대부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크라이테리아를 두고 이제 좀 리전이 안 좋고 뭐 10mm 이상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쪽에 와이링 한 개 더 놓고 좀 필요한 경우는 좀 작은 벌룬은 벌룬하고 하고 아까 이제 문정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작은 뱃살이 막힌다고 해가지고 환자 좀 아파하는데 좀 나이트를 주고 좀 시간 2, 3분 지나면 또 좋아집니다.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환자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끝내는 게 그 환자의 그런 왜냐하면 이게 투 스텐트를 하기 위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스테인이 들어가고 하면은 메인 쪽에는 스테인이 어그러지고 또 바이퍼케션 뭐 키싱 뭐 벌룬하고 하면은 이게 또 메인 쪽에 들어있던 그런 스테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게 프로시저 하면서 또 우리 레프트 메인 쪽이라든지 LED 쪽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가장 우리가 인터벤션 할 때 가장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게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바이탈이라든지 그런 이런 그 펑셔널한 시그니피스 없는 그런 브랜치는 과감하게 좀 업저베이션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그 패널 선생님하고 그리고 강의자 선생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